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한 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법무부의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위원회 위원이시죠? 오선희 변호사 연결해서 그 내용 알아보겠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공작, 거기에 경찰도 동참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바람이 부는 걸까요?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토론해보겠고요. 평창 패럴림픽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주최국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중계가 너무 없어서 문제라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황덕경 센터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오늘 이 자필 편지를 통해서 2차 피해 막아달라, 이런 호소를 했네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2차 피해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건데, 마침 오늘 법무부의 이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 대책위원회가 성범죄 피해자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내놨네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 위원이시죠? 법무법인 해명의 오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이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그 서지영 검사 이 폭로 직후에 지난달 13일에 발족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주로 해오셨나요? 예, 이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현재까지 그 법무부에 있는 검찰, 보호관찰, 교정, 출입국 등 각 직렬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직렬별 특수성에 맞춰서 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 이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그 권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나서 네. 오히려 피해자들이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예, 그러면 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만 이 피해자들이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권고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차 피해가 두려워서 폭로에 주저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도 네.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2차 피해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생활, 그리고 평상시 행동,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예. 이 성범죄가 마치 피해자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결국은 자신의 일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당하는 게 가장 큰 2차 피해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뭐 어떤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신 겁니까? 네, 제일 중요하게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했을 때 가해자들이 그것에 대한 무기로 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거나 아니면 무고 등을 주장하면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고소를 당하면 바로 피고소인
되거든요. 그렇죠. 피고소인은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그 자체를 수사를 하고 그것이 종료된 후에 고소되었던 무고나 명예훼손 사건을 그 추후에 조사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그러면 이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무고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나요? 네,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의 법제가 고소를 하는 순간 그건 수사의 단서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이 됐으니까 수사도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돼서 이것을 성폭력 수사를 먼저 종료를 하고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당연한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하거나 범죄에 해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고 이것을 유예를 하는 데는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련 법 개정안들도 지금 국회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예 없고 죄가 안 되게 하자 이런 거 말이죠. 근데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러한 조치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권고를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 권고안도 당연한 거긴 한데 가장 전형적인 2차 피해인 그 개인 신상 또 평소 행실 이런 것들로 공격하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2차 피해 가해자,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 징계뿐 아니라 같은 조직에 있다고 전제를 하면 그것의 사업주나 기관장, 그리고 그 가해자나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행동수칙을 좀 제안을 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 것도 같이 권고했습니다. 행동수칙과 매뉴얼. 근데 그런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수칙 매뉴얼 만들어서 기관장들이 좀 엄중 감시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번지고 있는 2차 피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가해자들도 다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댓글들을 이제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그런 댓글의 내용의 표현에 따라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2차 가해자들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도 그 피해자가 내가 2차 피해를 당했다라고 꼭 고소를 해야만 됩니까?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 매일 댓글을 다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하셔야기도 하고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성폭행 당했다라고 폭로하고 아마 그걸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가 되면 고발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이러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이시죠.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국정원과 군에 이어서 경찰도 이 댓글 공작에 동참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네요. MB정부 시절에 경찰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 이것이 이 경찰청 진상조사팀 이 자체 조사 결과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밝혀진 경위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군에 있는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내부 자료를 보면 군이 이 경찰과 협조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경찰에게 아니 이 군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는데 무슨 도움을 줬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이랬더니 TF를 만들어서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에 뜻밖의 경찰도 댓글을 단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 흔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니까 한 건은 같다. 한 건은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예를 들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한 거와 다른 데서 의외에 지금 확인이라 그럴까요? 발견된 거라 아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이거죠? 조사 처음에는 이제 군하고 협조했던 것에 대한 조사 TF는 일단 종료했고요. 네네. 오늘 활동을 종료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경찰청장 지시로 모든 경찰이 동원됐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전 경찰이 다 할 수는 없죠. 10만이 넘는 경찰이니까 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현재로서는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했다면 100여 명이 채 안 될 테고요. 지방청에 있는 분들이 동원이 됐다면 그보다 훨씬 커질 테고 짐작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여기 동원됐다는 건 확인된 겁니까? 거기가 중심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를 하는 데입니다. 사이버상으로 뭐 예를 들면 보안자가 붙어 있으니까 북한 관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고 또 사이버상으로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사하고 그런 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 달고 이런 거랑은 사실은 뭐 애시당초 무관한 조직인데 사이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조직이 아마 중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댓글인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국정원이나 군의 경우를 보면 정부 정책 지지하고 뭐 야당 비판하고 뭐 이런 댓글들이었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동안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관련자들이 아마 많은 자료를 댓글이나 달았던 걸 삭제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국정원이 당하고 또 사이버 사령부가 그런 게 드러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러나 어디인가는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경찰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면 저는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련 기사를 제가 보니까 뭐 레드펜, 블랙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악플러,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펜이라 그런 거죠. 그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블랙펜 또는 레드펜이라고 불렀고요. 그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민간인의 경우에는 경찰에 넘겨서 조치를 좀 해달라. 만약에 군에 관련된 사람이면 기무사에 보내서 기무대에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조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사법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법 처리 할 거 있으면 사법 처리 할 텐데, 이제, 지운다든지, 뭐 이렇게 폐쇄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또는 뭐 뒷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했다. 우선 이거부터가 좀 문제가 되겠고. 그렇죠. 관리뿐이 아니라 거기에 맞대응해서 경찰관들도 댓글을 달았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는지까지는 아직 지금 모릅니까?
금방 드러날 겁니다. 대충은 저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경찰청 보안국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일을 국장이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국장이 만약 이런 일을 벌였다면 청장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또 군에나 국정원을 보면 경찰청장이 그 윗선의 지시 없이 예. 지휘를 받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올라가면 예.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아하. 국정원, 군,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경찰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군, 경찰 모두를 네. 동원했다. 네. 지금까지 근데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얘기 나온 거는 오래됐는데 왜 네. 경찰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대민부서잖아요. 예. 일반인들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아, 공작 부서가 경찰은. 아니고. 그렇죠. 예. 국정원이나 뭐 군 사이버 사령부나 기무사는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예. 근데 경찰만 하더라도 뭐 일상적으로 주민들, 일반인들 접촉을 하는 조직이니까 네.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밝혀지고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밝혀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시간 예. 확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드러났던 겁니다. 일단 그 보안사이버수사대의 상급기관인 보안국장, 그 당시 보안국장을 지낸 사람들이 황성찬, 김용판 뭐 이런 분들인데 그렇죠. 일단 요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을 했네요. 부인은 아마 하겠죠. 그런데 꼼꼼히 이분들 하신 말씀 읽어보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성찬 전 보안국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는 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대응한 적은 없다 이런 거니까 예. 내가 아는 한이라는 전제를 붙였고 예. 김용판 전 청장도 나는 댓글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예.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보안국 산하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뭔가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네. 오늘까지는 현재 그 상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지금 정부 개헌안 만들고 있는데 초안이 드러났다면서요? 예, 내일 대통령한테 보고될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쯤 초안이 완료됐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어떤 내용들이 중심입니까? 그 정부 형태, 권력 구조죠. 대통령 단임 연임제, 그리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네. 정혜구 자문특위 위원장이 이제 언론에다 이야기한 게 헌법에 수도 조항 넣는 것하고 4년 연임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이런 거는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해졌던 거고 애초 자문위에서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연임제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중임제로 한다면은 현직 대통령이 한번 하고 뭐 쉬었다가 언제든, 아니면은 그다음 언제든 한 번 더 낙하하고 할 수 한 번 더 있는 하고. 근데 이제 연임제는 두 번만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연달아서가 아니면 그 다음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연임제든 중임제든 문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 넣을지 말지 확정이 안 됐다고 하고 네. 수도 문제는 그 과거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관습헌법 뭐 그러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이제 명료화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행정수도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네. 또 헌법 전문에 뭘 넣느냐 이것도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헌법 전문에 쭉 이렇게 열거해서 넣느냐 마느냐. 5.18, 60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작년 촛불혁명은
빼기로 했답니다. 너무 최근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뭐 4.19, 5.18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정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뭐 자치 재정권 강화, 자치 입법권 확대 이런 지방자치 강화 관련한 것도 큰 틀에서는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좀 논의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됐겠죠. 이건 이제 왜 쟁점인고 하니 분권에 대해서는 동의인데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지역에서 높지 않다는 거예요. 뭐 돈 문제 같은 거 다 자치단체한테 맡길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쭉 거론해 주신 내용은 대체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중에서 예견됐던 어떻게 보면 것들이고?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촛불혁명이라는 문구가 뭐 빠졌다라든지 뭐 그리고 지방자치 확대에서도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정혜구 위원장이 말을 아끼는 건데 내일 대통령 보고 이후에는 공개가 될 겁니다. 네, 뭐 그렇겠죠. 공개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말 발의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벌써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 개헌을 걸어가지고 여권에서 압박을 할 줄 알았는데 한국당이 쟁점으로 삼을 태세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숙제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2달 너무나 중요하다. 공론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개헌 부담까지 진다면 좀 가중되지 않냐. 저는 계속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개헌 이야기가 길게는 안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정미 대표, 조배숙 대표 이렇게 그래도 좀 여권에 가까운 다른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 발의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만류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정부가 발의한다고 사실 통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안 됐을 경우엔 그럼 뭐 더 전국이 좀 어지러워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정략적인 우려뿐만은 아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좀 고민이 마지막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죠. 정부안은 준비해 나가겠는데 이게 정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가 뭔가 합의를 이루면 정부안은 그냥 자동 폐기다. 근데 국회 합의 시한이 이제 보통 3월 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 2주, 3주 남았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정부가 발의를 할 것이냐. 4월로 넘어가면 남북 정상회담 바로 있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윤태곤 실장 오늘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안을 준비는 하는데 발의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안들의 무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겹쳐지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일단 내일 대통령한테 보고한 안은 뭐 수정 과정이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것은 뭐 미세한 조정은 있겠지만은 뭐 크게 수정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정부안을 낸다면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두고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였던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터키 방송 쇼TV가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 용의자로 보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네티즌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과를 했어요? 네, 현지 시간 11일 저녁 메인 뉴스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24초간 공식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실수로 대통령님의 사진을 사용했다. 전혀 의도치 않게 이뤄진 이 실수에 대해 형제의 나라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실수였다? 네, 그런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네, 쇼TV가 문 대통령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게 지난달 25일입니다. 네,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걸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의 사진을 8차례나 썼거든요. 네, 쿠웨이트 억만장자 부부가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문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서 만난 사진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오보방송 직후부터 항의를 해서 사과를 받아내긴 했는데 방송을 통한 사과는 14일 만에 이뤄진 거거든요. 14일?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늦었다. 바로 사과 방송했어야지. 마지못해 방송은 용서받기에 미흡하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14일 걸려서 한 사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 소식은요. 네,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탄약통을 요강으로 써야 하는 군대. 설마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군대 내에서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요? 화장실이 없나요? 네, 화장실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한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네, 부대에 단 한 명 있는 여군에게 제대로 된 여자 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는 등 괴롭힌 주임 원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다는 겁니까? 네, 육군 모 포병배대 주임원사 A씨가 이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 B씨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내용인데요. 대대 본부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화장실은 여성 민간인용이라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열쇠를 보관했는데 B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마저도 고장이 나 있었기 때문에 B씨는 50m나 떨어진 위병소 면회계 화장실을 쓰거나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썼다고 합니다. 참, 이런 상황이면 바로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상관인 A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유격훈련 수경지에 설치된 여성 전용 화장실 그리고 세면장을 자신이 쓰겠다며 B씨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하하. 네, 이에 B씨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1.6km나 떨어진 인접부대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B씨가 부대 내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고충을 털어놨는데 상담 내용이 A씨에게 유출이 됐고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지금 징계를 권고했다? 네. 엄한 징계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아프리카TV가 별풍선 하루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마음에 드는 그 BJ한테 별풍선을 쏘면 BJ가 이걸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하루 결제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별풍선으로 거액을 탕진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뭐냐면 가족이 별풍선 6천만 원어치를 결제해서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이고. 네, 여하튼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오늘 아프리카TV가 클린 인터넷 방송협의회 1차 회의에서 100만 원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민관 협의체인데요. 예. 네, 아프리카TV는 오는 6월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100만 원 결제 한도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예. 또 요새 BJ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다뤄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도 이제 BJ 윤리 강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3천만 원에서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조정한다. 네.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체로 실효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네, 한 달에 100도 아니고 하루 100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이다. 이런 것도 규제라고 내놓냐? 이렇게 실효성을 지적하는 댓글이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었고요. 일일 충전 한도 100만 원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계정이 9만 개면 뭐가 문제냐? BJ가 하루에 받는 별풍선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별풍선까지 규제하냐라면서 한도 축소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한 주 사이에 아주 급진전된 한반도 주변 정세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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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뭐 깜짝 놀랄 뉴스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정말 안 놀랄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4월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5월에 네.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처럼 느껴져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운전자론 뭐 어쨌든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행인데요. 저는 한반도의 평화의 봄 그 새싹이 움트고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새싹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키우고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 정파를 넘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조심스러운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혜찬 씨도. 저는 이번 놀랬죠, 사실. 급진적인 걸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용으로 순화를 하면 이제 몽둥이 들고 날뛰는 사람 잡는 데는 칼 들고 날뛰는 사람이 참 제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이 몽둥이를 들고 날뛰는 우리 이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정통적인 외교법과는 한참 벗어난 그런 파격적인 또 국제 제재와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원래 만날 예정이 없었는데 특사단 미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쑥 들어가서 뭐 3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이 북미 대화를 하겠다 결단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또 우리 특사단의 대처를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월에 북미 회담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사단에서 4월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먼저 조율을 하고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5월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서 그게 수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고 있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따 말하겠지만 염려되는 사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이 왜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꼬이느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는데 억지로 잘한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발언이 꼬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이 정부의 어떤 대담한 4, 5월 이제 남은 2달의 일정을 응원하면서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우려하는 대목이 없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이따 바로 얘기하고 우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다 작년 상황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 곤란한 거죠. 그 말을 하는 조건과 배경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뭐 미치광이 뭐 로켓맨 뭐 화염과 분노 뭐 하여튼 굉장히 센 그 외교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용어로 망언 싸움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서로 핵단추 내 책상에 있다고 하고 말이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그것 때문에 혹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 위협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뒤에서 또 하는 얘기들은 저렇게 말폭탄이 심할 때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처한 조건 그다음에 김정은이 처한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 처한 조건, 북한의 조건이라는 건 이게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미국이 유엔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가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의 수준이 이제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왔다. 이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 요거는 이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건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곧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타개하는 방식은 한반도를 그러니까 무력으로 어렵게 하느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보이느냐 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사실은 최종적인 선택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해보고 더 강한 카드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보고. 예, 그래서 우선 이 대화를 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중간 선거에 유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북핵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0년형 가까이 된 묵은 문제인데, 어쨌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온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스스로 성과다? 예, 성과로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그거를 규정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 대화가 잘 안 될 경우는 사실은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중간 선거가 11월이란 말이에요. 네. 5월 안에 뭐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게 하면 대화로만 끝나서는 사실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될 호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뭔가 대화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회담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성과를 내는 정말 지난한 과정이 이어지겠죠. 뭐 제가 전반적으로 최민희 의원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예전 같은 경우 이 대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자주 어그러졌던 게 실무 단계 아래에서부터 협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이제 한 번에 위에서부터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지도자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 순서 이제 실무 단계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카드를 맞춰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5월에 북미 회담 이후 우선 굵직한 협상 결과가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것들이 조율될 여지가 있어서 이전까지의 대화와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상당히 교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정말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핵을 개발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ICBM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조화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본토 타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위기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년 유엔이 이제 유례 없었던 대북 제재 이후 중국이 이제 2월 달에 북한 내부의 사업체들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제재라는 게 시작됐다 해서 바로 효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제재가 정말 실효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올해 2월이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참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최민희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 게요. 이 전향적인 북미 회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타격해야 된다는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 같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세고, 이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은 지난 2월에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만나서 자신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게 양동작전이라 생각한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주요 핵심 결정자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어떤 평화 분위기가 참 많이 호전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점도 염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을 자꾸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교죠. 그 양상에 대한 평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미덕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4대 강국 보장론을 얘기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그때 상황에서 그 냉전 체제였잖아요. 그때는 그때 세력의 균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차원에서의 4대 강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 각 나라가 처한 조건하고 그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까 교활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 되게 김정은에 대해서 험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는 협상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만 잘해서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야당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는 게 뭐 외교적 수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전에 국제사회 제재에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그 제재에 동참하는 액션을 보여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대놓고 또 관세 물리고 경제적인 압박 조치를 여러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그 중국이 북한 내 사업장을 철수시키는 등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라 사실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막무가내식 외교가 이번 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좀 성과를 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특사팀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지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우려되는 점이지. 이게 우려되는 점 이전에 사실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게 이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결정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싫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유례없는 고강도 제재를 했던 그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좀 수월하게 그 분위기 바통을 이어받아서 미국과 이런 국제사회 공조 발맞춘 점이 있었다는 점도 꼭 한 번은 욕을 먹더라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뭐 내친 김에 욕 먹어야 돼요. 왜 욕 먹어야 되냐면 그 사드 배치 문제,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했다, 개성공단을 철수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개성공단을 철수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철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적대적인 관계면 관계일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서 갈등할 때 이유를 생각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게 그게 외교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게 사드 배치는 사드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이해 당사자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외교가 없었던 거죠.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사드를 배치할 때 막 가발 쓰고 전자파 다 튀겨 죽는다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그때 과격한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 번은 사과하고 넘어갈 때가 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치한 지적이에요. 자, 중요한 지적이죠. 그 정도 하고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쪽 각 예정돼 있는 상태지만 우려되는 바 우리 장해찬 씨 얘기해 보시고요. 한 가지 예전 기사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에 당시 이제 평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의 일인데요. 그 일 이후로 지금 뭐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핵기술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고 뭐 이제는 정말 레드라인 근처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고 북한이 이번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대북 특사가 다녀오는 발표했을 때 북한이 뭐 핵을 한국으로는 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이 핵 무력을 보유하는 것의 정당성이 마치 미국이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뜻의 그 뉘앙스들이 이 합의문에 실린 부분은 저는 좀 오히려 북한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 화해 분위기에 불구하고 과하게 염려하는 우려들을 내세우는 게 이번에 뭐 초중고 통일 교육 교재라던가 군 정훈 교재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평가를 대대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저는 최 의원님 말씀처럼 외교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하는 거 자제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전략이라고. 그렇지만 이 북한의 도발 실태라던가 인권 현황들 그리고 세습에 대한 내용들을 이 통일부 주도하에서 이 교육 교재, 군 정훈 교재에 모조리 2017년과 2018년 들어오면서 모조리 지워버리고 대폭 축소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럼으로 인해서 야당들에게 자꾸 이런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딴지를 걸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우리가 결국 이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 동결을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 핵 동결을 이끌어낼까가 사실은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동결을 넘어 폐기까지 가야죠.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말이 지금 현재 수준의 핵을 동결하고 ICBM 기술을 폐기하는 것으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핵, 그러니까 원천 핵 기술 자체를 폐기하는 영구적인 항구적인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런 우려스러운 여론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해야만 오히려 지금 정부가 다양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뭐 발목 잡기로만 보기에는 이 우려의 시선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 제기는 저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굳이 발목 잡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쪽의 문제 제기가 되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목 잡기예요. 기승전 문재인 흔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의 내용이 설득이 전혀 안 되죠. 예를 들면 남북 대화를 하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하고 이게 평화 사기극에 놀아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 이제 남북 대화가 진전되었지만 이건 형식에 있어서 되게 파격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파격이 있습니다. 뭐 속도라든지 뭐 김정은의 경우 아내를 대동하고 특사단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국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등 그러니까 뭔가 형식은 되게 파격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200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동결, 그리고 폐기로 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똑같이 됐고. 이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남북은 대화 채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후퇴해 있었는데 그나마 민주정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었던 2005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05년 이후에도 수없이 남북 대화에 노력이 있었고요. 그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물밑으로라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약간 희망적인 건 과거에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밑 대화였거든요. 북미 간에. 근데 이제 정상이에요. 이제 정상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거. 이건 이제 그만큼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장난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난치면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희망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낙관보다는 조심스러움을 더 강조하는 쪽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낙관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장혜찬 씨가 좀 아까 직접 한반도 정서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 교재에서 북한 부정적 평가 같은 걸 너무 많이 뺀다든지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용을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기되진 않은 것으로 알아요.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건데 잘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효과 없는 교육을 하면서 이게 의혹도 많이 받았어요. 군 장병들에게 정말 북한에 대한 문제점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다른 그 정파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의혹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은 좀 축소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체제가 3대 세습 체제라든지 민주주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은 사실 사회주의 왕조 체제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걸 왜 군대에서 가르칩니까? 학교 교육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시간을 줄였지만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북한에 대해서 교육하냐.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렇게 최민희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방향의 줄어듦이라면 제가 참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그보다 심하다? 이게 군대 교재뿐만 아니라 초중고 통일교육 교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인권 관련 내용이라던가 세습 독재에 대한 표현들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2017년반 북한 이해와 달라진 점은 6.25 남침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동안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강행했다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표현 챕터 자체가 2018년판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대화 무드가 조성될수록 또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직시해야만 네, 우리가 좀 그에 따른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일부에서 굳이 꼬투리를 주는 이유가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저거는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되고요. 네. 우리 통일부가 저렇게 조선일보식으로 혹은 보수 언론식으로 비난하는 정도로 내용을 바꿨을 리는 없는데 그건 제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장해찬 씨한테 아까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비판만 하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왜 일본의 아베가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일본만 재팬 패싱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너무 충격받고 놀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로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지금 자신의 운신의 폭을 정확히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한반도 정세 급변 과정 속에서 그런 그 보수 진영을 향해서 어떤 충고 같은 걸 해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까지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인정하고 기대한다는 그렇죠.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워낙 당 자체가 이제 이념적으로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맞는 지적을 해도 좀 주목을 못 받는 정치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쨌든 보수 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기서 제가 계속 비판을 하지만 이 우려를 하는 것과 발목 잡기라는 거 제가 다르다고 말했었잖아요. 2005년도에 이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했는데 그때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미국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파인 북한 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화가 안 됐을 때 플랜 B를 제시하는 역할을 보수당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뭐 대화 구걸 평화 사기극 이런 자극적인 언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신뢰를 많이 못 사는 여러 또 지금 미투 파동으로 민주당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못 가는 원인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내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합리적인 정서에 뭐 세련된 비판문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부에. 그러나 이 우리 홍 대표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그 당직자들 통해 올라온 메시지들을 전혀 읽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말한다고 한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 기대할 건 같이 기대하면서 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를 제시하는 보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최민희 전 의원 짧게만 코멘트 하시면.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보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기대왔던 게 사실상 색깔론입니다. 보수가 지금 2007년에 진보가 530만 표 차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굉장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거든요. 네. 그땐 진보의 위기라면 지금은 보수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위기로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문재인 탓으로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 보수의 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오늘은 두 분의 시각이 매우 유사했다. 이렇게 논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프레시아는 저 정봉주가 호텔룸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이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입니까?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다. 프레신이 자기 기사를 세 차례 부정하면서 벌인 대국민 사극의 목적은 이 가짜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1시간 반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은 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사를 3차례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일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저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합니다. 네. 자, 해명 내용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사건 당사자하고 단 둘이 만난 일은 없고 따라서 성추행도 없다 이 얘기인데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이 프레시안 기사에 지목된 날짜와 시간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동행한 사람의 증언이나 사진 이런 걸로 증명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또 프레시안이 이 사건 관련 총 4개의 주요 기사를 사이트에 실었는데 핵심 팩트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성추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23일과 24일이 지금 혼재돼 있고 장소도 애초에는 호텔 룸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게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 룸이 있는 식당,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 뭐 이렇게 바뀌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했다는 행위도 키스를 시도한 것에서 키스를 한 것으로 다시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 두 사람이 친구 사이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 사건 당사자하고 프레시안 기자가 같은 대학 출신으로 함께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팬과 정치인의 관계로 만났고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만난 일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당시에도 직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지지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자를 뭐 주고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만나는 일은 이외에는 없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이 당사자가 지금 뭐 이런 인터넷에 자신의 어떤 신상 이런 것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조선일보 통해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프레시안에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죠? 정봉주 전 의원 기자회견 직후에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의 카페직이었던 닉네임 민국파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같이 있었다는데 2011년 12월 23일 이 성추행이라고 지목된 당일이죠. 이 일정 수행 중에 차로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은 렉싱턴 호텔에서 30-40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고요. 예. 이 사람은 정봉주 전 의원이 호텔에 간 것을 부인해서 곤혹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특히 프레시안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지켜보기 어려웠다고 이렇게 밝힌 어떤 의도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뒤집혀지고 또 뒤집혀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특혜 공천 및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예비후보직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의 예비후보직 적격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일단 회의를 마쳤다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의 취지는 당이 가정사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자연인 신분에서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자진 사퇴를 이제 권유하는 그런 취지로 내렸다라는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박수현 전 대변인은 자진 사퇴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오늘 한시부로 재개를 했고요. 또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 선전은 분명히 다르다라면서 네거티브 공작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선 상대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에게 자신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요청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민병도 의원 사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민병도 의원이 낙선 의원이던 시절에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폭로가 나와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밝히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만료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도 민병도 의원이 오늘 국회의장실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의원이 사직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비회기 중이면 표결 없이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월 국회가 이제 열린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다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민병도 의원의 의사와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한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미수 행위를 한 것은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쓰면서 미투 운동이 사회비 미투에 오염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패럴림픽 소식 정리해 주시죠.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김윤호 선수가 오늘 스노우보드 크로스 하지장애 종목에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스노우보드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개최가 됐고 이번이 첫 정식 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인데요. 김윤호 선수는 어깨 탈과 무릎 통증을 지금 호소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본인은 결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패럴림픽에서도 컬링 아주 잘하고 있죠? 오늘 휠체어 컬링 예선 4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캐나다에 7대5로 승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4연승을 거두고 중국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 컬링 대표팀은 미국과 또 중립선수단으로 출전한 러시아 등의 강팀을 모두 꺾은 상태여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휠체어 컬링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휠체어에 타고 있어서 허리를 굽힐 수가 없으니까요. 좀 익스텐디드 큐라고 하는 긴 장대로 스톤을 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스위핑은 따로 하지 않는 방식 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결국 공동교섭단체 하기로 했죠. 어제 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을 진행한 끝에 민주평화당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의당은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이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내부 의견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맞느냐 또 교섭단체에서 실익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고 민주평화당 은 아니다 이 점도 있는데 개헌 등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양당 입장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은 지난 1월 말에 원내 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인데 네. 반면 민주평화당은 일정을 정해놓고 개헌을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득의 측면에서 볼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향후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환노위에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정의당은 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우리 선수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중계가 너무 없어요. 주최국이라서 우리 한국 선수들 전 종목에 출전하는데 그걸 TV를 통해 볼 수 없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의 황덕경 센터장과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공영방송 KBS 같은 경우 경기 중계 시간을 어느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상파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예. KBS, MBC, SBS 우리나라의 지상파 3사가 모두 현장 중계와 녹화를 합쳐서요. 예. KBS가 22시간, 그리고 MBC가 16시간, SBS가 17시간, 오늘 현재 이 시가 편성표상으로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22시간, 16시간이 패럴림픽 기간 전체를 다 합한 거예요? 네, 개막식은 제외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전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때 그 지상파에서 패럴림픽 중계는 10일 SBS 바이애슬론 그리고 KBS 아이스하키가 유일했고요. 네. 그리고 모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실은 같은 그 시간에 함께 같이 지지하고 기뻐했어야 될 크로스컨트리 동메달리스트 신현 선수의 중계는 예. 지상파 3사 어디에서도 중계를 하지 않고 그 시각에 모두 예능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22시간, 16시간 이것도 생중계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심야에 하는 그걸 합친 거죠? 네, 합쳐진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외국 다른 나라 방송사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주최국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예. 가장 가까운 일본만 해도 62시간, 최소 62시간이고요. 어허. 독일이 65시간, 전부 생중계에만. 예.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만 거의 한 100여 시간이고. 100시간? 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합치면 뭐 최소 250시간에서 600시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예. 정작 올림픽을 그 주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네. 부끄러운 중계 시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뭐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다른 독일 이런 나라들도
무슨 이름 없는 조그만 방송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일본 공영 NHK, 미국 MBC, 그리고 뭐 영국 지상파 채널 4고요. 독일도 다 공영방송입니다.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주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중계 안 하고 외국 다른 나라들은 중계를 다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중계뿐만이 아니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올림픽에 중계를 했던 팀이 그대로 잔류해서 전문적으로 그 중계를 돕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패럴림픽의 메달리스트 출신들이 현장에 남아서 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우수 인력들이 최고의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중계를 안 하니까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경기를 보시는 모양인데 그럼 아주 불편함이 많다면서요? 불편함이 많죠. 사실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의 특성상 다른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올림픽은 대부분 실시간 방송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 PC를 켜야 되고 모바일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도 장애가 없는 분들은 그나마도 시청이 가능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인터넷 방송은 해설 자체가 없어서 일반인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홀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아쉽게도 아직은 어찌 보면 우리 전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가 전체 우리 국민의 5%거든요. 전체 국민의 5%를 차지하는 장애 인구 비율의 89%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잠재적 장애인들이죠. 네네. 그래서 비장애인을 예비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장애인.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꼭 올림픽 중계 문제가 아니라도 이 시청각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접할 기회가 아주 적은 편이죠. 시청각 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TV 시청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법률상으로도 이제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자막 수어 방송이 주를 이루는데, 정말 많아야 지상파 방송이 자막 100%는 사실 뭐 완벽한 수준이죠. 하지만 화면 해설은 전체 방송의 10% 많아야 수어 방송은 5%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요즘 장애인 방송의 품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전체 방송의 10% 5%의 38%까지를 또 재방송으로 채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3대 지상파 방송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사실 그 패럴림픽 말고 그 지난번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도 이 수어 통역 방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계가 주로 이제 시각과 저희 청각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이 부분은 엄밀히 장차법 위반이고 그리고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개사나 큰 규모의 국제 경기 등의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 이것은 권리이고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권리이고 방송 사업자에게는 의무 조항인 거죠. 그런데 방통위나 장애인 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장애인 그 방송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공식 답변을 하세요. 왜? 국가의 중개사라는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올림픽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올림픽만큼 국가의 중개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네요.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 같은 의견 표명해 주고 계십니다. 정광준님. 감사합니다. 어제 휠체어 컬링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30년 전 서울 패럴림픽 때와 비교하면 방송만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아이고, 우리 사회 언제쯤이면 좀 수준이 올라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의 황덕경 센터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